안녕하세요. 랜더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200 돌파했던 이유를 보시게 되면 젠슨 왕이 트럼프가 중국과 좋은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중국이 엔비디아에게 제로 시장으로 남을 것이며 중국의 시장 복귀는 엔비디아에게 엄청난 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있고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제로로 되고 있죠. 매출을 안 잡아놨다가 만약에 되면은 엄청난 보너스가 된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주가들이 많이 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오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젠슨 왕이 GTC 기조연설에 했었던 내용이 있죠. 5천억 달러 정도의 수치가 5분기 동안의 수치다, 이렇게 밝히면서 AI 칩 관련 예약이 5천억 달러에 달한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젠슨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AI 버블에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AI 버블이 아니다,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젠슨 왕이 이번에 엔비디아의 GTC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본다면 이제 오픈소스 AI 모델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봇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생태계 안에 들여보내겠다, 자,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엔비디아의 소식을 하나 볼 것 같으면 엔비디아 우버가 자율주행차 규모 확장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2027년도부터 구축을 시작할 예정에 있는데, 이 계획은 블랙웰 기반의 듀얼 도어 칩을 사용하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드라이브 AGX 하이퍼리온 10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레벨 4의 자율주행을 위한 실시간의 컴퓨팅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우버는 또한 향후 10만 대의 차량으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버가 조금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젠슨 왕이 말하는 것은 인간형 로봇이 미래의 가장 큰 전자시장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지금 이제 온톨로지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GTC가 있으니까. 자, 그로 인해서 팔란티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기업과 정부를 위한 완전한 AI 기술 스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하고 하드웨어하고 같이 뭉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젠슨 왕은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그 다음 뉴모트론의 모델을 갖다가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기반의 AI 플랫폼과 결합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산업 및 이런 것들 운영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로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플랫폼을 활용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다우가 0.34%, 나스닥이 0.8%, S&P 500이 0.23% 상승했고, 러셀은 0.54로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늘 장에서 이끌었던 것은 나스닥 100이 되지 않겠는가. 엔비디아가 주가가 큰 폭에 올라가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장이 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자체가 그렇게 일단 강한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별하시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소 요쪽만 일단 많이 갔고, 그 다음 아마존, 테슬라 요 정도만 일단 갔죠. 나머지 종목이 거의 다 빨갛습니다. 가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 즉 선별을 잘 하셔서 종목 투자를 갖다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겠죠.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는 아무래도 AI 종목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다 가는 종목 있죠. 테크놀로지, 그 다음 베이징 머티리얼, 원재료 요거만 갖고 나머지는 다 빨간불입니다. 특별히 리얼 이스테이트,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이렇게 경기 방어주는 다 마이너스고, 자, 그 다음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또 파이낸셜 에너지, 이것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 세 가지 종목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시장의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195불이었죠. 그걸 돌파하면서 200불대도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있죠. 이때가 일단 가장 저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160불 밑으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도 이렇게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상당히 힘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혹자는 뭐 AMD 때문에 안 간다 이랬는데 AMD도 가고 엔비디아도 같이 갑니다. 지금 장세는 아무래도 다 모든 것들이 물량 자체가 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캐티 우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내년에 좀 인상이 시작되게 되면은 흔들림이 좀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치평가에 대한 현실 점검 가능성은 필요하겠지만은 AI 버블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캣디우는 인공지능 버블에 대해서 두려움을 반박하면서도 AI 가치 평가에 대한 현실 확인은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양자 컴퓨터, 그 다음 뭐 전력이라든지 우주,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원자력 이런 것들 있죠, 원전. 자, 요런 것들 많이 올라갔던 종목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서 약간 지금 꺾이고 있는데, 자, 이랬던 고점 있죠. 이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우리가 물량을 약간씩은 일부는 익절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뒷받침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매출이 나타나든지 이익이 나타나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게 없이 스토리로 올라갔던 종목에 대해서는 현실 확인이 좀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흔들림이 좀 있을 것이다. 요건 내년에 금리가 인하해서 금리 상승으로 대화가 전환되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뭐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높아지면은 좀 이런 시점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역사적으로 그런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혁신과 금리가 반비례하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캐티 우드가 또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은 AI는 거품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빅테크 기업의 가치평가가 장기적으로는 타당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기술혁명의 시작점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거품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대기업들의 변화에 대비하는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즉, 팔란티아 같은 회사가 대기업에 진출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면은 AI가 가져올 그런 생산적 향상을 갖다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지금은 시작점에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시대에서 가장 일단 독보적인 일단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용 로봇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가장 큰 AI에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런 회사는 엔비디아, 지금 테슬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미 일단 하위 개념이 달아가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테슬라 지금의 시총을 갖다가 앞서가는 회사들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봇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역시도 그렇게 말을 했죠. 옵티머스 로봇 자체가 테슬라 기업 가치의 80%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해서 로봇에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도 AI가 버블이 아니다. 그 이유 갖다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AI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라서 구글과 넥스트라 이런 데서 아이오와의 주요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과 넥스트라는 2029년도까지 듀이 나놀드 에너지 센터를 재가동해서 구글의 AI 운영에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공급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의 전기 사용량은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힘입어서 2024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저탄소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업계 노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2023년도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못해도 5년은 간다는 겁니다. 그럼 2027년도까지는 간다는 이야기인데, 주가는 못 가도 2026년도 말까지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위험한 AI 시장 거품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연준이 긴축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이 Q2를 해오다가 이제부터는 Q1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Q1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적 긴축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시간이 언제쯤 될 거냐. 자, 깜깜하다는 겁니다. 2027년도에는 할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버블이 그렇게 빨리 터질 가능성은 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동화 정책을 강하기 전까지는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의 실적이 안 나오면은 터지겠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한 그렇게 쉽게 이거 자체가 나타나진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리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경제가 약화돼서 이자율이 완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편에서는 거품이 발달돼서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경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가는 곳만 가고 있죠. AI만 달리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침체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러한 괴리로 인해서 양쪽 모두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버블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98년에서 99년 사이인지 2027년도에서 1927년에서 28년 사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서 한 2년 정도 남은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터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상당한 위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맞는 말인데,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걸 갖다 체킹하시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거품이 터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자, 다음 시장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something wrong, 잘못된 것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불안한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움직이는 문제가 있다. 즉 대부분의 주식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는 종목만 가고 AI만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지수가 금요일과 월요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전반적인 종목의 폭은 상당히 부진했다. 즉 말해서 금요일 날에는 상장 기업의 상승 마감한 기업의 수가 하락 기업보다도 360개나 많았는데 월요일 날에는 하락 기업이 상승 기업보다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으로 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던 이유는 가는 종목만 가는 AI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특별한 시장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X 요거는 지금 S&P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연속으로 0.75%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지만은 나이스 프레스드 지수는 두 달 모두 지금 370% 이상의 순상승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결론을 일단 지금 이제 AI 쪽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개발 관련 주식에 계속해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AMD가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62%, 알파벳이 9%, 엔비디아가 7%가 더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너무 소수 종목에 지나치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부진할 경우는 시장의 상승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수의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몇몇 주요 기업들의 차트를 보면 이런 움직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너지기보다는 약간의 일단 눌림목은 있겠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값 폭락이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값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소비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일단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재 부분에서 큰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말 연식 소비가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미 휴가를 예약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축구 월드컵이라든지 미국 건국의 250주년 이런 것들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 주식의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스트리라든지 이베이 그 다음에 또 올데시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현재 모습 속에서는 금융과 산업 소형주 중심으로서 아무래도 신규 자금이 조금은 크게 유입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금리 인하 자체가 촉매제가 아니라 새로운 촉매제는 양적 긴축에 대한 논의다. 자, 준축이 없어지고 또 양적 완화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순풍을 가져올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체결된 무역협정 중에서 상단주가 단기적인 구매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1분기 세무신고의 증가율을 가져올 예산안의 수요로 인해서 법인세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달러 약세 이런 것 역시도 경쟁 측면에서는 순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RB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금이 역대 최고치에서 하락한 것 자체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온수당 4,000달러 밑에서는 좋은 진입 시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 매수 그 다음 탈달러와 이런 것들이 금가 상승의 주요 촉매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종이다 종이. 그러니까 금이 올라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현금 자체가 종이였기 때문에 종이에서 지금 실물 화폐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4,500달러를 되돌릴 수 있는 잠재적인 추진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계속해서 뭐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종이 될 수밖에 없겠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종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물적인 그런 것들 자산을 원하니까 금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자, 금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종이값이 없어진다는 거죠. 달러의 종이값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금값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또한 매력적인 이유는 지정학적 요인, 그 다음에 어떤 때보다 불확실성이 많았다는 것들, 무력 충돌, 그 다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독립성에 대한 연준에 대한 의문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불확실성에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트럼프라든지 뭐 모든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폭락 자체가 진입 시점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CD에서도 기금속 가격 상승 때문에 금강업체가 한 30% 이상이 상승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골드필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투자 의견을 매수를 일단 제시하면서 $50 목표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한 33% 정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필즈 같은 경우는 세계 8위의 금생산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다양한 자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장점이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 지역은 전 세계 금생산량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가격 상승 환경에서는 대규모 상장 금강업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또한 호주,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4개 대륙에 걸쳐서 생산량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기 때문에 불리한 그런 관할권, 지정학적인 사건으로 해서 위험은 좀 분산되어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한 신규 광산의 비용이 낮아지고 생산량도 증가됨에 따라서 금 생산량의 증가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 시티은행인데, 자, 금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골드필즈 내년 말까지는 순현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F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더 높은 배수로서 거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금가 상승의 주기와는 달리 현재 자본금이 충분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금가격 상승의 이점이 자본 지출의 증가보다는 프리캐시프로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향후 5년간의 생산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동종업체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배수를 높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7명 정도가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특별히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한 43불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웰스파고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AI 전력 수요에 맞춰서 투자자들에게 유틸리티 주식을 장기 매수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건설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공입사업의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 자, 그렇게 고객들한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공익사업과 전력 분야 전반에 걸쳐서 34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많은 주식이 아직까지는 과대평가되어 있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력 수요와 추진력 자체는 순환적인 구조가 아니고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위험 조정 기준으로 볼 때 S&P 500의 수익 성장에 비해서 유리해 보이는 부분에 성장을 더욱더 촉진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에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좀 길게 들고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UBS에 따르면 AI 관련 투자가 올해 3,750억 달러에 달하고 2026년도에는 5천억 달러까지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신기술에 대한 자금의 급증은 아무래도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결국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투자가 돼서 이익만 난다면은 충분히 달릴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투자한 곳에 계속해서 투자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스파워 같은 경우는 AI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 증가가 당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도 유행을 쫓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국내 제조업체의 재편이라든지 전기화 노력 등 여러 가지의 다른 촉매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입사업의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틸리티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웰스파고에서 나타났던 에너지 회사들 한번 보시게 되면 넥스트라 에너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컨스텔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죠. NRG 이런 것들 거기다가 비중 확대입니다. 오버웨이트를 주고 있고, 목표가는 97불, 컨스텔레이션 한 478불 정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서 컨스텔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78달러로 설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표가. 그래서 한 22%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배출이 없는 에너지 생산자이자 공급업체의 주식 자체가 강력한 가스라든지 핵 포트폴리오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하이퍼스케일러의 기여라든지 자원의 적정성의 추세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근데 좀 많이 올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정보는 샘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주면서 목표가 115달러를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이유는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자, 아무래도 성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주당 순이익이 전망치에서 제시했던 6에서 8%의 성장률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아 2016년도 EPS가 5.10 정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제 20.56배수인데, 자, 섹터 평균도 뭐 19.57이니까 거의 20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20배수에다가 지금 이제 5.1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곱하기 20배수 해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102불 정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면 아까 보셨듯이 뭐 110불이나 요 정도 되고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주가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의 차트 한번 보시면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요걸 100불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야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11월 5일 날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일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지 그런 것들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하나 보시게 되면 차트에 따르면 AI 칩 붐의 파생물이 돌파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ASML입니다. 자,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니까 중국 때문에 중국하고 협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가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이 가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말에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성장세가 급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리소그래피 이런 것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웨이퍼의 미세하고 정밀한 선을 긋는 것과 같은 것인데, 웨이퍼는 반도체 소자와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는 원형 실리콘의 조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리소그래피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ASM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SML은 AI 칩에 직접 설계하지는 않았지만은 첨단 반도체 개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로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면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는 첨단 5나노미터라든지 3나노미터의 노드 제조에 필수적인 리소그래피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GPU 제조업체들이 고급 GPU, AI 가속기 그리고 최첨단의 CPU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다. 만약에 ASML이 없다면은 TSMC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삼성, 인텔, 마이크론 고급 반도체를 갖다 전혀 생산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업체가 ASML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ASML의 EPS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도가 지금 이제 $30 정도 되고 있고, 2027년도는 $36 정도 되고 있으니까 거의 뭐 20% 정도 올라오죠. 2026년도만 좀 한 자리 숫자고 나머지는 다 두 자리 숫자니까 더 좋은 모양에 있다. 그래서 EPS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 한 37배 정도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은 아무래도 25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데 5년치 평균을 봤을 때는 한 38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보통 빅테크들이 한 35배수 받고 있으니까 35배수 정도는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모습 속에서 여기가 일단 지금 $30죠. 30달러에서 35배수 정도 주고 있으니까 현재 모습에서 한 $1050 정도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현재 가격이 요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2027년도 걸 우리가 보면은 36.24달러죠. 자, 그렇게 했을 때 36.24달러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35배수 정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1268불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일단 주가를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직전 고점에 와 있죠. 이때가 지금 1050불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면 주가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68불 정도까지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기가 돌파가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 요번에 실적 발표 때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션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이 추천된 주식에는 디지털 모기지와 광고 주식이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혀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타치펀지들이 화요일에 열린 션 샌프란시스코 투자 컨퍼런스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커넥티브 TV 주식과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모기지 회사가 포함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회사는 일단 마그나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를 돕는 최대 규모의 독립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디즈니 광고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 자체는 지금 이제 루비콘 프로젝트와 텔라리아가 2020년도에 합병해서 설립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역폭이 늘어나고 있고, 콘텐츠 소유자가 주문형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광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된 환경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또한 커넥티브 TV는 사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매출의 한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벽에 설치된 TV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사업의 절반은 모바일 운영체계, 그 다음 기존의 데스크탑이라든지 데스크탑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을 모두 사용하는 모바일 비디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쉽게 한 30에서 40%의 예상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사는 블렌드랩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로팅 캐피탈의 창립자에다가 투자를 했죠. 이 사람은 쇼프티파이라든지 이렇게 멀티배그 주식에 투기 투자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의 6건 중에 1건을 디지털한다. 자,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브랜드의 주가가 부진했다. 2021년도 IPO 이후의 주가는 80% 이상이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모기지 거래량이 역사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브랜드가 모기지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시하는 인공지능 도구에 대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재융자 수요가 실제로 증가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볼 수 있는데, 자, 브랜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재융자 수요가 세컨지 모기지가 되면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브랜드는 2027년도까지 목표 가격을 8.5달러로 잡았는데, 이는 현재 가격인 3.5달러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